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지금 바로 써먹는 심리학입니다. 리처드 와이즈먼 지음, 박세연 옮김, 펴낸 곳은 웅진 지식하우스입니다. 저자인 리처드 와이즈먼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국 하트포드셔 대학교 심리학 교수이며 대중에게 심리학을 소개한 괴짜 교수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타임스, 가디언, 데일리 텔레그래프 등 영국 유수 언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심리학자입니다. 2002년에는 심리학을 대중에게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 최초 심리학 대중화 교수직에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와이즈먼은 결심이나 동기부여보다 강력한 진짜 변화의 열쇠를 찾기 위해 몇 년에 걸쳐 일반인 200만 명과 함께 다양한 심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얻은 결론은 거창하고 추상적인 결심보다는 아주 작을지언정 구체적인 행동 하나가 삶을 바꾸는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사소한 1%의 행동이 결과의 99%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와이즈먼은 이 책에서 쉽고 흥미로운 단 하나의 심리학 원칙을 적용해 좀처럼 고칠 수 없는 나쁜 습관, 늘 실패하기만 하는 연애,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병 등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결과를 불러오는 쉽고 간단한 행동 전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00번 해도 소용없는 결심은 이제 그만하고 척 하는 행동 하나가 극적인 결과를 만든다고 말하는 책입니다. 책의 목차를 말씀드리면 연필을 입에 물기만 해도 행복해진다. 최고의 사랑을 위한 심리학의 조언, 마음을 치유하는 뜻밖의 방법들, 내 의지력을 조종하는 작은 행동들, 작지만 강력한 설득의 비밀, 척하는 사이에 운명이 된다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몇 군데를 골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을 때 치즈라고 말하는 진짜 이유. 1960년대 후반 제임스 레어드는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다. 그는 훈련 과정의 일환으로 한쪽에서만 보이는 거울이 달린 실험실에서 한 환자를 인터뷰하게 되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감독관은 옆방에서 거울을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던 중 그는 환자의 표정에서 미묘한 웃음을 포착했다. 순간 그는 환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레어드의 머릿속에는 그 웃음이 계속 떠올랐다. 그래서 그는 그 환자와 똑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 감정을 상상해 보았다. 그런데 그런 표정을 지을 때마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반대로 얼굴을 찡그리자 기분이 안 좋아졌다. 그는 이렇게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레어드는 곧장 책장으로 달려가 감정 심리학에 관련된 책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가 처음 뽑아든 책이 바로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원리였다. 레어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임스의 이론을 하나하나 읽어나갔다. 그리고 차 안에서 웃음을 지으면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된 이유를 이해했다.
그는 제임스의 심리학 가설이 너무도 오랜 시간 묻혀 있었으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검증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결국 레어드는 스스로 제임스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 자원자를 모집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웃거나 찡그릴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해보라고 했다. 제임스의 가설이 옳다면 웃음을 지은 사람은 찡그린 사람보다 행복감을 더 많이 느껴야 했다. 이 실험에서 레어드는 피실험자들이 실험 취지에 맞춰 자신의 감정을 조작해서 보고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이 실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웃거나 찡그리도록 만들고 싶었다. 그러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레어드는 피실험자들에게 안면 근육의 정기적 반응을 검사하는 실험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눈썹 가운데, 입 가장자리, 턱 가장자리에 정극을 붙였다. 그런 다음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실험하는 동안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를 알려달라고 했다. 사실 이 실험에서 정극은 가짜였다. 그것은 피실험자들이 자연스럽게 웃거나 찡그리도록 만들기 위한 핑곗거리였다. 이를테면 눈썹 사이 정극이 맞닿게 해서 환한 표정을 유도하고 턱 주위에 붙은 정극을 맞닿게 해서 자연스럽게 입을 꽉 다물도록 했다. 그리고 입꼬리 부근은 정극을 귀 쪽으로 잡아당기도록 함으로써 웃는 표정을 유도했다. 이렇게 특정한 표정을 짓도록 해놓고 레어드는 사람들에게 공격, 불안, 기쁨, 후회 등 다양한 항목으로 이루어진 감정 목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중 다양한 표정을 지을 때 든 느낌을 각각 지목해 보도록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훨씬 전에 제임스가 예측한 그대로 사람들은 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행복감을 느꼈고 찡그리면서 분노를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험을 모두 마치고 나서 레어드는 피실험자들과 면담하며 실험하는 동안 다양한 감정을 느낀 이유를 물어보았다. 하지만 특정한 표정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이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그중 한 사람은 실험 중 자신이 찡그린 표정을 지은 순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화가 날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이상하게도 화가 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말도 안 되죠. 실험 중이라는 것도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놀라운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후 많은 과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레어드의 획기적인 실험을 재현해 보았다. 그들은 얼굴에 가짜 정극을 붙이는 대신 나름대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활용했다. 예를 들어 사진을 찍을 때 치즈라고 말하는 데 착안한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은 발음에 따라 웃는 표정이나 불쾌한 표정을 짓도록 했다. 또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은 양 눈썹 안쪽에 골프티 2개를 붙여두는 아이디어를 했다. 한 그룹에는 눈썹을 오므려 골프티가 서로 닿도록 해서 불쾌한 표정을 짓도록 유도하고 다른 그룹에는 골프티가 닿지 않도록 해서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러한 사례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독일 연구팀의 실험이다. 그들은 피실험자들에게 전신마비 환자들이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중 절반에게는 이로 연필을 물고 있도록 하고 웃는 표정입니다.
다른 절반에게는 입술로 연필을 물고 있도록 했다. 찡그른 표정입니다. 그 결과 이 발음을 하도록 하든 골프티를 떨어져 있게 하든 이로 연필을 물고 있도록 하든 간에 웃는 표정을 지은 사람들이 더 높은 행복감을 느꼈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다양한 실험의 결과는 한 목소리로 레어드의 실험이 옳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의 이론도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후 이러한 실험 결과에 자극을 받은 많은 과학자들은 가정 원칙이 우리의 머리와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느끼는 것처럼 행동할 때 뇌가 반응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 폴 에크먼은 인간의 표정과 감정 연구에 평생을 바쳤다. 오랜 연구 끝에 그는 마침내 인간의 표정에 관한 지침서를 완성했다. 이는 43개 안면 근육의 조합으로 수천 가지 표정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설명하는 무려 500쪽짜리 논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법기관의 표정으로 거짓말을 알아내는 다양한 방법을 전수했고 미국 인기 드라마 Lie to Me 제작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심리학자로서 첫 발을 내디디면서 에크먼은 단순한 표정 변화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또는 화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래서 가정 원칙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에크먼은 피실험자들에게 심장 박동과 피부 온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장치를 부착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피실험자들에게 2가지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첫째, 생각만 해도 화가 미치는 과거 사건을 생생하게 떠올리도록 했다. 둘째, 화가 난 표정을 짓도록 했다. 눈썹은 내리고 눈꺼풀은 위로 올리며 입꼬리는 내린 채 꽉 다물고 있는 표정이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이나 슬픔, 행복, 놀라움, 혐오 등 다양한 감정을 자극하는 기억을 떠올리고 나서 각각에 해당하는 표정을 짓게 했다. 예상대로 기억을 떠올리는 시도는 특정한 패턴의 반응을 자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두려움에 관한 기억은 심박수는 높이고 피부 온도는 떨어뜨리며 행복한 기억은 심박수는 떨어뜨리고 피부 온도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각각의 감정에 해당하는 표정을 지을 때도 기억을 떠올릴 때와 정확하게 똑같은 심리적 패턴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두려운 표정을 지을 때 심박수는 치솟고 피부 온도는 떨어졌다. 마찬가지로 웃는 표정을 지을 때 심박수는 떨어지고 피부 온도는 상승했다. 이러한 현상이 인류의 보편적인 메커니즘인지 확인하기 위해 에크먼 연구팀은 서부 인도네시아에 있는 외딴섬 주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실험을 실시했다. 결과는 서구 국가들에서 한 실험과 같았다. 이는 제임스의 가정 원칙이 특정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진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심리에 깊이 새겨진 본능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에크먼의 연구 결과는 특정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감정 상태뿐만 아니라 몸에도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박수를 쳐라. 행복한 사람은 춤을 춘다. 그렇다면 거꾸로 춤을 추는 사람은 행복할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북대학교 김성훈 연구팀은
300명 가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연구팀은 학생들을 4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에는 1시간짜리 에어로빅 수업을, 두 번째 그룹에는 건강관리 수업을, 세 번째 그룹에는 신나는 힙합 댄스 수업을, 네 번째 그룹에는 아이스 스케이팅 수업을 듣도록 했다. 수업을 모두 마치고 나서 연구팀은 감정 상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운동이 행복감을 높인다는 주장은 오늘날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신체 활동이 엔도르핀이라는 쾌감 관련 호르몬 분비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연구팀 역시 학생들 모두 수업을 들은 후 기분이 더 좋아졌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렇다면 힙합 댄스의 경우 학생들은 스스로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수업에 참여한 만큼 행복감이 더 높아졌을까? 설문 결과 연구팀의 예상대로 힙합 댄스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행복감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물론 힙합 말고도 다양한 춤을 통해 감정 상태를 끌어올릴 수 있다. 17세기 에스파냐 소설가이자 시인인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노래하는 자는 병을 쫓아버린다. 정말 그럴까? 영국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교의 그랜빌 행콕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라리넷 연주자이자 지휘자이며 과학자다. 음악이 인간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해하던 행콕스는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에 도전했다. 그중 한 실험에서 그는 합창단원 500명과 인터뷰를 했다. 이를 통해 노래 부르는 행위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괴테 대학교의 군터 크로이츠는 똑같은 주제에 좀 더 엄격한 방식으로 접근했다. 크로이츠는 리허설 중인 합창단을 방문해 단원들에게 모차르트의 레퀴엠 일부를 부르게 한 뒤 행복감을 평가하도록 했다. 일주일 후 크로이츠는 다시 한번 리허설 시간에 쳐들어가 지난주와 동일한 소절에 해당하는 음악을 들려주고 행복감을 평가해 보도록 했다. 그 결과 음악을 듣는 것도 행복감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노래를 직접 부르는 편이 더 행복감을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즐거운 활동에 대한 연구 결과와 가정 원칙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단지 행복한 생각을 떠올리는 것보다 자신이 정말로 좋은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편이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행복감을 높인다는 사실이다. 고개를 똑바로 들자. 웃으면서 경쾌하게 걷자. 행복한 표현을 써서 이야기하고 춤추고 노래하자. 좋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실행하자. 행복해지고 싶다면 박수를 쳐보자. 가장 효과적인 분노 해소법을 찾아라.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의 심리학자 브래드 부시먼은 평온한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분노를 신속하게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그는 한 실험에서 대학생들로 하여금 20분 동안 차분하고 느긋한 컴퓨터 게임 또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게임 중 하나를 하도록 했다. 차분한 게임은 깊은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면서 가라앉은 보물을 찾는 것이었고 잔인한 게임은 좀비들을 무참히 죽이는 방식이었다. 다음으로 부시먼은 그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상대와 다른 게임을 하고 게임에서 이겼을 때는 고함을 치도록 했다. 두 번째 게임에서 상대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언제나 학생들이 게임에서 이기도록 조작해 두었다. 실험 결과 차분한 게임을 한 학생들이
두 번째 게임에서 승리하고 나서 더 작고 짧게 소리를 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훨씬 덜 공격적이었다. 부시먼은 또 다른 실험을 통해 기도가 주는 평온함의 힘을 보여준 바 있다. 그는 우선 어느 신학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과제를 하게 한 다음 아주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었다. 이를테면 내가 본 것 중 최악의 장문이군 같은 피드백 말이다. 그러고는 희귀암으로 고통받는 한 여성에 관한 기사를 읽도록 했다. 다음으로 일부 학생들에게는 그 여인을 위해 5분 동안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도록 한 반면 다른 학생들에게는 그냥 그녀를 머릿속에 떠올리라고 했다. 실험 결과 기도를 한 학생들의 분노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마치 편안하고 차분한 것처럼 하는 행동이 실제로 편안하고 차분한 감정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전작인 59초에서 나는 작문 과제를 가지고 분노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화나게 만든 부시먼의 또 다른 실험을 소개한 바 있다. 먼저 학생들에게 그들의 글을 평가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일부에게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권투 글러브를 끼고 30kg짜리 샌드백을 치도록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그냥 2분 동안 조용한 방에 앉아 있도록 했다. 이 실험 결과 역시 프로이트의 이론을 완전히 반박했다. 샌드백을 친 경우 분노 지수가 훨씬 더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차분히 앉아있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편안한 감정 상태를 유지했다. 최근 분노 조절을 위한 치료 과정 중 상당수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성을 드러냄으로써 적개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생각을 바꿈으로써 감정 상태를 전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무의식의 깊숙이 자리 잡은 분노의 심리적 뿌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분노가 유발하는 문제를 이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평온한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실제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웃음이 행복감을 자극하고 상대방의 눈을 가만히 바라봄으로써 사랑의 감정을 높이는 것처럼 평온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실제로 평온한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금방 마음이 차분해지는 진정훈련. 그렇다면 심리학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심호흡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 혀 끝을 앞니 바로 뒤 입천장에 갖다 대보자.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5을 세고 그 상태로 숨을 참으면서 7을 세자. 그런 다음 입술을 오므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8을 세자. 이 과정을 4번 반복하면 된다. 좀 더 장기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 있다. 말만 들어서는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어려울 건 없다. 특정 근육에 힘을 주었다가 긴장을 푸는 방법이다. 먼저 신발을 벗고 허리띠 등 몸을 조이는 것을 느슨하게 하자. 그런 다음 조용한 방에서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앉는다. 오른발에 신경을 집중하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오른발 근육에 5초간 힘을 준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면서 근육에 힘을 뺀다.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최고의 행동법.
더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다음 실험에 도전해보자. 먼저 60초 동안 직선 형태로 실내를 걸어보자. 직선으로 걷다가 90도로 방향을 꺾는 식으로 말이다. 그런 다음 1분 동안 종이에 연필의 다양한 쓰임새를 적어보자. 둘째, 종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을 떠올려보자. 이를테면 접어서 모자를 만들거나 가구를 꿰 수 있다. 이번에도 1분 동안 실내를 돌아다니자. 다만 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하고 예측하기 힘든 모양으로 걸어보자. 싱가포르 경영대학교의 앤젤라 렁 연구팀에 따르면 행동은 창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 실험에서 렁 연구팀은 피실험자 일부에게 가로 세로 1.5m짜리 상자에 들어가서 앉아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자 밖에 앉아 있으라고 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피실험자 일부에게 직선으로 방을 돌아다니게 하고 다른 일부에게는 무작위적인 곡선으로 방을 돌아다니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창조적 과제를 내주었다. 그 결과 상자 밖에 앉아있던 사람들과 마음대로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창조성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로운 행동이 피실험자들의 창조성을 직접적으로 자극한 것이다. 여러분의 창조적 능력이 샘솟게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엄청나게 비싼 혁신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대신 산책을 나가서 어지럽고 복잡한 길로 돌아다녀보자. 물론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것은 스스로 대단히 창조적인 사람처럼 움직여 보는 것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